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외신을 통해서 진짜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뭐냐면요, 박 PD나 경제브리핑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저술가 한 분 계시죠. 말콤 글래드웰. 아, 아웃라이어 쓰신 분?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국내에서도 엄청 인기 있는 책을 쓰신 말콤 글래드웰이요, 최근에 책을 안 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절필을 선언했어요? 아니, 그러면 책 안 쓰고 뭐 할 것인가 궁금하시죠? 팟캐스트를 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팟캐스트 이름이 진짜 독특해요. 리비저니스트 히스토리. 이게 수정주의 역사 뭐 이런 거거든요. 일단 이 내용은요, 비즈니스 위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팟캐스트 제작사인 페노폴리가요, 이 말콤 글래드웰과 함께 팟캐스트를 앞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네. 특히 아직 만들어지진 않고 3분짜리 소개 에피소드만 올렸대요. 근데 아이튠즈에서 인기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대. 거기다가 더 놀라운 소식은요, 팟캐스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광고가 완판됐다는 거야. 오, 응팔처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왜 이렇게 팟캐스트가 인기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 기사도 실었더라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팟캐스트 산업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미국 성인의 20%가량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는 거야. 10명 중 2명. 대단하죠? 특히나 이 20%가 구매력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특히 젊은 남성, 기업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비층이다 얘긴 거죠. 구매력이 높다는 얘기는 돈을 잘 번다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서는 광고가 완판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특히나 이런 설명도 붙여놨네요. 팟캐스트가 왜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가 있을까? 주된 요인은 자동차와 스마트폰. 박 PD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렇죠. 자동차에서 팟캐스트 듣는 분이 많다.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특히 블루투스 연동 기능 탑재된 자동차가 요즘 보편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루투스 연동해가지고 팟캐스트를 바로 듣고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몇 달 전에 애플이 iOS 8을 내놨잖아요. 여기에 팟캐스트 앱이 기본 앱으로 장착이 됐대. 이제는 지울 수가 없는 거야, 팟캐스트 앱을. 이것도 저희가 1년 전에 한번 방송을 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새로 나오는 iOS 버전부터는 팟캐스트가 기본 뉴스 플랫폼으로 장착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상이 맞았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즘 미국에서는 팟캐스트에 주목하는 기업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아까 얘기처럼 광고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광고를 유치하겠다 이런 회사들이 많다는 거야. 예. 말콤 글래드웰이랑 팟캐스트 하는 페노폴리도 이게 광고도 수주하는 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업체 이외에 미드롤, 김릿 뭐 이런 팟캐스트 광고 네트워크 회사들이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존의 TV로 치면은 TV 광고를 미리 영업을 해서 사가지고 와서 드라마나 뉴스 앞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조만간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들더라고요. 네. 비즈니스 위크는 이렇게 기사를 끝맺더라고요. 팟캐스트 청취자의 형태나 광고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굉장히 세밀하고 분석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토대로 팟캐스트가 만들어지고 광고 시장도 새롭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네. 세밀한 데이터 분석, 물론 나오면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바일 시대에 과연 예전 TV나 라디오, 신문 시절과 같은 세밀한 데이터가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뭔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아무튼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게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잘해야죠. 근데 잘해야죠. 저희도 말콤 글래드웰 같은 진짜 저명한 저술가, 이런 분들, 국내에 계신 이런 저술가들이랑 같이 팟캐스트를 만들어보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저 영국에 계신 장하준 교수님을 초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영국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급 6,000원으로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고 사장님 최저시급 챙겨주자고요.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차란입니다. 나 진상인데 3개월 할부. 네 귀한 집 자식이다.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보통 음식점이나 백화점이나 슈퍼 같은 데 가서 카드를 긁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서명을 해야 되죠. 네. 근데 가끔은 서명하지 말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5만 원 이하는 무서명을 해도 이게 결제가 된 걸로 인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모든 가맹점에서 그런 건 아니더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었대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되도록 하겠다.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는 이거를 확산시키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궁금하죠? 왜 안 되는 데는 안 될까? 이게 보니까 카드 결제가 엄청 복잡해요. 우리가 카드를 한번 결제하게 되면 그냥 카드사랑 그 카드를 긁는 소비자랑 딱 두 사람만 관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중간에 낀 데들이 있어. 뭐냐면 카드 결제할 때 이게 네트워크로 이 결제됐다는 신호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정보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보내주는 벤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벤사만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말기가 있죠. 네. 카드 단말기. 카드 단말기를 관리하는 벤 대리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카드 결제하게 됐었을 때 걸리는 데가 카드사뿐만 아니라 벤사와 벤 대리점, 여기서 다 수수료를 떼가는 거야. 이렇게 많이 떼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5만 원 이하의 무서명으로 하게 되면 이게 벤 대리점이 자기 수익이 줄어든대요. 네. 이게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앞으로는 바로 네트워크로 이 서명을 한 종이나 뭐 이런 정보가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무서명을 하게 되면 네. 대리점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벤 대리점한테 수수료를 떼어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5만 원 이하 무서명이 확산되면 벤 대리점이 다 수입이 엄청 줄어들게 되잖아요. 엄청나게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벤사 그리고 벤 대리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합의 빨리 해라. 합의 안 하면 이거 큰일 난다. 독촉을 했었나 봐. 그거에 대한 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1,000원을 카드로 결제했었을 때 벤 대리점이 떼가는 수수료가 한 36원 정도가 된대요. 이 36원이 무서명이 되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카드사와 벤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대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무서명 카드 거래가 많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소비자한테 무슨 혜택이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앞으로 이 카드 벤 대리점의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카드사는 수익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을 테고 그거를 소비자한테 좀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인을 안 해도 되는 편리함,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포인트가 조금 더 쌓인다든지 무이자 할부 거래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기대해봄직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전체 카드 가맹점 절반 이상에서 5만 원 이하 결제 때 무서명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앞으로 카드 결제하실 때 5만 원 이하인데 왜 무서명 거래 안 돼요? 한번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CJ그룹 명예회장인 고 이맹희 회장, 이분이 혼의 자녀가 있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혼의 자녀가요, 이재현 CJ그룹 회장 3남매를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오호. 이유는 작년 8월에 이 명예회장이 사망을 해서 장례식을 했는데
자신이 아들과 참석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야. 어디서? 장례식장 거기를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이재현 회장 일가가. 아, CJ 쪽에서? 그렇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요. 이복 동생 A씨가 최근 이재현 회장 3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봉남 고문 그리고 CJ그룹을 상대로 2억 1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A씨 측은요. A씨 아들이 할아버지 영전에 헌화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경호인력에 제지당했다. 그리고 A씨의 참석 의사 역시 CJ 측에 묵살당했다. 친자녀와 손자의 문상을 막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하.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요.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에 A씨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 한 여배우? 예, 한 여배우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삼성 CJ와 무관한 삶을 살아온 A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에게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를 해봤더니 친자 확인을 받은 거예요. 2년 뒤에. 그런데 CJ 일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오른 뒤에도 A씨와 아버지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A씨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다 아들로 인정을 받았는데 장례식장에 못 들어가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거죠. 아, 그렇군요. 이 사건에 대해서 CJ 측에서도 해명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CJ 측은요. 이 명예회장이 사망 당시 자산 6억, 빚 180억을 유산으로 남겼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씨에게는 나눠줄 게 없다. 실제로 3남매와 송고문은 이 명예회장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말 믿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빚만 남겼다고 하는데 CJ 자체가 이 명예회장이 남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스마트폰 분실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예. 근데 찾는 경우도 있지만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못 찾죠. 그렇죠. 근데 지난 5년간 이렇게 분실된 단말기 숫자를 조사해 봤더니만요. 상당히 많아요. 568만 대. 이렇게나 많대요. 녹색 소비자 연대가요. 지난 5년간 이통 3사 이용자들이 분실한 총 단말기 숫자를 조사해 봤더니만요. 연평균 113만 대에 달한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요.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분실 신고 현황 이런 자료를 분석해낸 결과래요. 녹색연은요. 최근 단말기에 선탑재된 앱을 분석한 결과 다수가 제조사, 통신사의 자사 서비스 홍보 앱 이런 것들만 채워 있는데 이 분실과 관련된 앱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7 있죠. 여기에는 선탑재된 앱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무려 55개나 된대. 와. 그런데도 분실 방지 앱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녹색연은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가격이 최근에 엄청 올라갔잖아요. 이와 함께 분실보험 가입자 숫자도 엄청나게 높아졌대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휴대폰 보험 가입자 숫자는요. 엄청 많네요. 2118만 명. 그러니까 이통 3사는 이것 봐라. 우리가 소비자들 단말기 분실을 방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대요. 근데 녹색연은 아니 이거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노력보다는 보험을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보험료를 지들이 내주든가. 맞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선탑재 앱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지적들을 하죠. 선탑재 앱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 휴대전화 꺼버리면 아무 소용 없을 텐데. 근데 요즘 IT 기술 얼마나 좋아요. 전원을 꺼버리더라도 이 분실 신고 앱 이거는 꺼지지 않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그런 앱을 만들어서 넣어 놓으면은 판매가 줄기 때문에 절대 안 할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입차 개소세 인하분 가격 반영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요, 이달 말 종료됩니다. 그런데 6월을 전후에 판매되는 수입차에 대한 이 개소세 인하 적용 기준이 업체마다 달라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수입차를 보통 배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통관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런데 어느 회사는 이 통관 때 개소세를 반영을 한다는 거야. 인하를. 아, 그런데 또 다른 회사들은 통관하고 나서 등록을 할 때 이 개소세를 인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할 때 개소세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통관을 할 때 1.5% 할인을 받는 게 업체잖아, 업체. 그죠? 그렇죠. 근데 얘들이 이거를 등록을 할 때, 즉 소비자한테 팔 때는 인하분을 적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1.5%만큼 세금을 깎아준 거를 소비자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냥 꿀꺽 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통관 때 하느냐 등록 때 하느냐, 이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선 아니 왜 내가 할인받아야 할 1.5% 인하분을 쟤들이 먹지? 짜증나잖아.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통관일로 하든 등록일로 하든 업체별로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다만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마진으로 챙기는 것을 비양심적이다, 상도덕 위반이다,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기업, 어느 기업을 꼽고 싶으세요? 구글? 아니면 테슬라? 그렇죠. 보통 그런 대답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기업 1위는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오, 아마존이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50대 기업, 이 자료를 보니까요, 아마존이 1위로 올랐어요. 아마존은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물류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이 MIT는 그가 아니다. 애플의 시리를 방불케 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 있죠? 알렉사, 또 연동되는 블루투스 스피커 있죠? 에코 도트,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나냐, 1위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알렉사는 유명하죠. 시리를 능가할 수도 있는 음성 인식 비서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나 화낙, 또 일본의 라인. 근데 이거 일본 라인이긴 하지만 이거 국내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기업들도 50위 안에 들었대요. 특히 도요타는요, 최근에 수소 자동차 공개한 게 있죠? 미라이라고. 이게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도 다수가 50위 내에 이름을 올렸대요. 2위를 차지한 게 중국 업체인 바이두. 예.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업체죠. 이 업체도 올랐고요. 하웨이도 10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텐센트, 요즘 전 세계 게임 업체들을 막 싹쓸이하는 예. 그 업체도 20위에 올랐고요. 알리바바도 24위에 올랐대요. 그러면 국내 기업은 누가 있을까요? 보통 삼성이나 LG 이런 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내 기업에선 유일하게 오른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쿠팡이래. 오, 로켓 배송 때문에? 그런가 봐요. MIT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쿠팡이 초기에는 그룹폰 있죠. 네. 국내에서는 철수했지만 그 그룹폰의 판박이었지만 최근에 박 PD가 얘기했던 로켓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아서 한국의 아마존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로켓 배송 이것보다는 손정희가 투자했다는 이유로 이 안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순위를 보면서 참 놀라운 점이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삼성도 없어요. 애플도 없어요. 네. 스마트하지 않다는 거군요. 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멋진 차를 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오랜만에 카백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나라를 알고 싶으면 차를 보라,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궁금하시죠?
이 박 PD가 한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차와 국민성, 국민들의 개성, 의외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먼저 우리나라 도로를 달리는 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색깔이 어떤가요? 검은색, 흰색, 은색. 세 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채색이잖아요. 무채색. 그렇죠. 그죠? 반면에 여행 요즘은 자주 가시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북미나 유럽 무지개 못지 않을 정도로 알록달록한 차량들이 많아요. 노란색, 빨간색, 녹색, 갈색, 심지어 오렌지색 차량도 있거든요. 심리학자나 정신과 전문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유채색, 무채색 이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알록달록한 이런 유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밝고 쾌활하대. 아,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의적인 사람이 제법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유채색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예. 반면에 무채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안정지향적이라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동의를 하시나요? 자동차의 형태에 따른 국민성에도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차는 세단입니다. 요즘에는 SUV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세단이 많아요. 반면에 북미나 유럽인들은요. 세단도 물론 많이 타지만 외건을 유독 사랑하거든요. 외건은 차체가 길면서 트렁크가 큰, 딱 봐도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이러한 형태를 가진 차죠. 그렇죠. 세단은 차의 기본적인 역할, 즉 이동에 충실한 모델입니다. 반면 외건은 이동 플러스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즉 이동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동을 한 뒤 그 다음 어떤 활동을 하느냐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출퇴근 또는 고향집 가는 거 이거를 중요시한다고 하면은 이들 선진국 소비자들은요.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거나 자전거, 스키, 보트, 레저 활동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동을 목적으로 차를 사용하시나요?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게 목적인가요? 저는 여유를 즐기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선진국 라이프 스타일이시군요. 여전히 전자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요. 노동과 여가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돈을 덜 벌어도 저희처럼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난 여유를 즐긴다고 했잖아요. 네. 트라제잖아, 트라제. 근데 10년 만에 4만 킬로밖에 못 모르는 게 문제지. 네. 그러고 보니까 SUV가 언제부터인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SUV는 세단과 외건의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세단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레저를 목적으로 한다. 요거보다는 안전성에 좀 중점을 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단을 외건으로 바꾸면 우리의 삶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볼보의 V60이라는 차를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웬 아재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리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피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아니, 그러면 V60은 외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외건인데 유럽에서는요, 크로스 컨트리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크로스 컨트리는 이거 올림픽 종목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동계올림픽 보면요, 주구장창 스키 타면서 이 막대기로 막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스키 스틱이라고 그러나요? 막대기가 아니라? 근데 되게 안쓰러워. 어떻게 보면은 기록을 보면요, 막 2시간, 3시간이 막 넘어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끔 보면요, 이분들이 언덕에 올라갔다가 내리막길을 또 무릎을 샥 굽혀가지고 쫙 내려가죠. 그렇죠. 그때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크로스 컨트리라고 하는데 산 넘고 물 건넌다 해서 크로스 컨트리입니다. 근데 이런 장르의 차를 직접 만든 거죠. 왜냐? 유럽에는 산이 많잖아. 그죠? 산맥도 있고 나라마다 높은 산을 넘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유럽은. 그런데 지금은 유로존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여권이 없이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볼보 세단 S60을 외건으로 재창조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V60이? 그렇죠. 당연히 길이가 늘어나고 트렁크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뒷좌석은 S60에 비해 여유가 있죠. 그리고 트렁크도 430리터, 제법 넓어요. 430리터가 어느 정도 되냐? 디럭스 유모차 아시죠? 요게 보통의 세단은요, 하나만 넣어도 다른 걸 못 넣어. 보통 그렇죠. 근데 얘는 2개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2개를 넣고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으면요, 1246리터.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차체가 길기 때문에요, 요즘 지붕에 뭐 이렇게 얹고 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근데 얘는 차가 길기 때문에요, 자전거, 스키, 보트 이런 걸 얹혀도요, 딱 사이즈가 나와. 아, 세단에다 이런 걸 얹히면요, 마치 멀리서 보면은 차가 이 구조물에 케이블카처럼 달려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차가 길기 때문에 차가 구조물을 싣고 가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아, 보트를 실어도 괜찮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저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제격인 거죠. 제가 탄 V60 모델은요, D4 트림입니다. D4. 이 D4는요, 직렬 4기통 2.0 디젤 엔진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된 모델인데요. 최고 출력이 181마력, 최대 토크가 40.8. 이 40.8, 이 정도의 토크가 나오려면요, 거의 3000cc, 4000cc급 디젤 엔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얘는 2000c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장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산을 넘을 수 있다, 크로스 컨트리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를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7.6초 만에 도달을 합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세단을 능가합니다. 공인연비는 복합기준 15.8. 어지간한 세단보다 훨씬 연비가 좋죠? 그러고 보니까 산을 타도 좋고 아스팔트도 타도 좋은 팔방미인인 셈이죠. 볼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안전일 겁니다. 그런데 안전 외에도요, 볼보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 프리미엄 이미지가 좀 약하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독일 삼총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급 브랜드로 통하거든요. 볼보차 가격이 만만치 않은 이유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볼보는 인테리어가 오히려 독일 삼총사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하다는 게 이게 매력인데, 특히 시트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독일 BMW, 벤츠, 아우디보다 오히려 시트 퀄리티가 낫다. 여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아, 어떤 점에서 나은 거예요? 천연 가죽 소재를 쓰는 것도 그렇지만 앉았을 때 소파의 느낌이 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BMW, 벤츠, 아우디 탔을 때 저도 소파에 앉는 느낌 느껴본 적이 글쎄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볼보를 소개할 때마다 안전사양을 제가 매번 빠지지 않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차간 간격이 일정 거리로 좁혀지면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준다. 그런 거 있었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일정 속도 미만으로 가다가 운전자가 잠깐 졸았을 때도 사람을 치지 않는 기술도 있다. 그죠? 이런 거 제가 소개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겨워. 볼보를 대표하는 기능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 다만 볼보의 또 다른 자랑거리 이 부스터 시트,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만큼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기능이거든요. 그렇군요. 어린이들은 카시트를 앉아야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카시트에 앉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야. 그런데 그렇다고 카시트에 앉히지 않자니 안전이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근데 부스트 시트는요, 시트 밑에 레버가 있어요. 이거를 싹 올려주면요, 얘가 띵 올라가. 그래서 아이가 여기에 앉으면요, 어른의 앉은 키가 확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안전벨트를 바로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키가 95에서 120cm, 몸무게가 15에서 36kg. 그러니까 15에서 36kg이라는 단서가 붙는 거는요, 이 미만이 돼버리면요, 무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벨트가 걸리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요. 안전벨트의 원리 아시죠? 무게가 일정 정도 가해져야 안전벨트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아기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시트에 앉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인 거죠. 신차 가격은 5,180만 원입니다. 동급의 국산차 중에 대표적인 유사 모델이 현대차의 i40이 있어요. 얘는 디젤 모델이 2,700만 원대부터 3,100만 원대. 그러니까 V60에 비해서는 거의 반값 수준이죠. 경제브리핑 퀴즈쇼 1대1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한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창조혁신센터? 땡! 땡입니다. 왜 틀려요?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라도 해야죠. 그렇긴 한데 답은 천연자원의 저주. 다음 문제들이죠. 에이즈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땡!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염병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만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새 책을 내셨어요. 김영사에서 펴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다음 시간까지 이 책 꼭 완독하고 오세요. 퀴즈 못 풀어도 출연료는 나오죠?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도서 출판 김영사.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진짜 충격적인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태국이 음주운전 사고가 엄청 많대. 태국 정부가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가지고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데, 그 동영상이 진짜 보니까 엄청 충격적이에요. 뭐 끔찍한 장면이 나온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동영상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음주운전자들이 영안실로 들어가 가지고요, 뭘 하냐, 돌아가신 분들 그냥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시체를 닦고요, 그걸 옮기고 또 그 주변을 청소하고, 뭐냐면 음주운전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 분들의
끔찍한 최후를 직접 보는 거야. 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 경험을 한 음주운전자는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주운전을 계속하다가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충격요법은요, 실시한 지 한 2달 정도 됐대요. 태국에 있는 전국 병원 영안실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벌써 1,70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태국은 왜 이런 조치를 내놨을까요? 아까 얘기대로 태국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엄청 높아. 세계 2위더라고요. 예.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36명. 엄청 많죠? 근데 이 중에 상당수가 음주운전 사고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더라고요. 태국이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만 우리나라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인구 10만 명당 12명이에요.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가 또 뒤에서 3위야. 높은 순서로 하면 앞에서 3위고 칠레, 멕시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예. OECD 평균이 9.3명인데 우리는 12명. 많죠?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찰이 음주 단속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실갱이도 많이 벌어진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런 단속보다는 태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충격요법도 한번 동원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한 일주일 동안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술 마시고 나면 또 까먹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무튼 얼마 전 제가 어떤 설문조사 보니까 직장인들이 회식을 가장 많이 하는 요일이 목요일이래요. 네. 보통 예전엔 금요일 날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주말로 치잖아요. 그래서 보통 회식을 목요일 날 한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회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진짜 한 잔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 운전대를 잡을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아야겠죠. 또 음주운전이 적발되잖아요. 그러면 그 운전자만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처벌된다고 하니까요.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벌을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외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준살인 행위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특히 인명이 다치거나 사망을 할 경우에는 거의 살인에 가까운 형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참 재미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중남미의 엘살바도르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음주운전하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벌하는 줄 아세요? 보통 남자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내와 같이 감옥에 하루 동안 가둬놓는데, 네. 아내한테 잔소리 들으라는 얘기인 거지. 아주 독특하네. 우리나라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감옥이 모자라서 더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